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성동구에 살고 있는 30대 미혼 여성입니다. 요즘은 TV에서 뉴스만 들면 저출산으로 나라가 난리도 아니잖아요. 제 주변에도 아이를 낳지 않거나 혹은 낳더라도 한 명인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서울은 워낙 사람이 많아서 잘 체감하기가 힘들지만 사실 명절에 고향만 내려가도 길에 아이들이 없는 게 확연히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저출산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사람들이 결혼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연애도 하지 않고 결혼도 하지 않으며 결국 아이도 낳지 않은 이 연결고리가 점점 단단해지고 있다고요. 사실 더 젊은 세대는 어떨지 모르지만 30대인 제 주변에는 아직까지 결혼은 안 한다기보다는 이런저런 사정으로 못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경제적인 문제 때문이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예비 부부 두 사람의 마음만 맞는다면 어떻게든 금전적인 문제는 극복하고 결혼할 수 있다고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그건 저의 아니란 생각이었습니다. 막상 오랫동안 꿈에 그리던 결혼이 닥쳐오더라도 결혼 당사자끼리의 경제적 갈등으로 헤어지거나 혹은 양가 부모의 욕심으로 파혼에 이르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더라고요. 이런 일이 하도 많아서 환불 관련한 약관이 가장 잘 구비되어 있는 업계가 웨딩 관련 업계라는 말까지 있기도 하고요. 사람 일은 장담하는 게 아니라더니 저 역시 어리석게도 제게는 결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 거라고 믿어왔습니다. 뉴스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다 남의 이야기일 뿐이라고 생각했고요. 하지만 오랜 시간 만나왔던 예비 신랑과 제 의지가 아닌 기막힌 파혼을 겪으면서 제 인생을 다시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게 된 제 사연을 여러분들께도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 글을 보내봅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늘 너무 튀지도 그렇다고 또 너무 모자라지도 않은 평균의 삶을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보통의 가정의 평범한 부모님 밑에서 남들이 하는 것은 따라하고 남들이 하지 않는 것은 하지 않는 일반적인 인생 말입니다. 너무 이르지도 늦지도 않게 그저 평범한 것이 제일 좋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또래 친구들과 삶의 속도를 맞추기 위해 노력해왔던 것 같습니다. 무난한 성적으로 학창시절을 마치고 저는 한 차례 재수 끝에 서울 안에 있는 대학을 들어가서 즐거운 대학 생활을 보냈습니다. 평소에는 나름 열심히 수업을 듣고 매년 찾아오는 두 번의 방학 때면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으로 친구들과 짧은 해외여행도 다녀오고 하는 그런 생활이요. 그 와중에 친구들과 비슷한 횟수의 연애도 이별도 해봤고요. 졸업 후에는 본격적으로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첫째로는 딱히 하고 싶은 일이 없었고 둘째로는 안정적인 삶을 최우선으로 하는 제 삶의 모토에 가장 잘 맞는 게 공무원 같았거든요. 그래서 4학년 마지막 학기부터 인터넷 강의로 수업을 조금씩 듣다가 대학 졸업 후에는 노량진에서 2년간 먹고 자며 올인한 끝에 7급 공무원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은 공무원에 합격하고 나서부터가 진짜 고난의 시작이라는데 저는 그러려니 하는 제 성격 탓인지 회사 생활에도 무난히 적응했습니다. 매일 사고 치느라 정신없다던 시보 생활 때도 그 이후로 발령받았던 구청에서도 그냥 매일매일 새롭고도 똑같이 돌아가는 쳇바퀴 같은 삶 속에서 오히려 안정을 찾았습니다. 물론 가끔 민원 업무로 힘든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회생활이 다 그런 거지 뭐 라는 생각으로 금방 잊어버리려고 노력했고요. 일이 조금 많기는 했어도 소험 시절부터 제가 원했던 일이고 딱 예상했던 정도의 힘듦이어서 직업 만족도는 높은 편이었습니다.
동기들도 넌 그냥 이 일이 적성인 것 같다는 소리를 종종 할 정도로요. 그리고 신이 공무원 딱지를 떼어갈 때쯤 제 인생에도 커다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지금의 남자친구를 만난 것이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축구 경기 보는 걸 좋아했는데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며 먹고 자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공부만 하던 시절에도 응원하는 팀의 경기는 빼놓지 않고 볼 정도였어요. 제 무료한 일상에 담비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었죠. 저는 영국 프리미어 리그의 축구팀을 응원하고 있어서 평일 새벽 4시에 하는 경기는 근무에 찌든 대한민국 직장인이 볼 수 있는 스케줄이 아니었죠. 다음날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전날 새벽 경기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확인하고 하이라이트만 돌려보는 정도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대신 주말 경기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본방사수는 하고는 했죠. 남자친구를 처음 만났던 그날은 중요한 경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제 응원팀의 챔피언스 리그 준결승전이 열리는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축구를 좋아하는 제 친구와 함께 경기를 밤새 틀어준다는 술집에서 함께 축구를 보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혜정이 선배 박지승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다나예요. 괜히 저희가 눈치 없이 끼어서 불편하신 건 아닌가 모르겠네요. 아니에요. 다 같이 보면 더 재밌고 좋죠 뭐. 어느 팀 응원하세요? 그곳에서 제 친구의 학교 선배들 2명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마침 친한 선배들에게 연락이 와서 오늘 술집에서 경기를 본다고 했더니 자기들도 합류하겠다고 했다더라고요. 마침 또 같은 팀을 응원하다 보니 통하는 점이 많아 우리는 축구를 계기로 빠르게 친해졌습니다. 그 후로도 종종 같이 어울려 축구를 보고 하다 점점 그 사람과 저만 따로 보는 날이 생겼고 그렇게 저희는 사귀게 되었습니다. 당시의 남자친구는 서울에 있는 모 대학병원의 정형외과 레지던트 4년차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전연차일 때보다는 여유로운 편이었지만 그래도 보통 사람들처럼 만남이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았죠. 조금이라도 더 오래 보기 위해 주로 제가 그 사람이 있는 병원 쪽으로 가서 데이트를 하고는 했습니다. 늘 시간에 쫓겨 아쉽게 헤어지고는 했지만 지나고 보니 그것도 나름 추억이더라고요. 그리고 시즌 따라 저 역시도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근무를 할 때가 많아 한쪽이 일방적으로 기다리는 경우는 잘 없었습니다. 아마 누구 하나가 혼자 오래 기다려야만 했다면 이 연애는 금방 지쳐서 나가떨어졌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종종 하고는 했습니다. 그 사람과는 여러 가지로 취향이 비슷한 점이 많았습니다. 어쩌면 이 사람이 내 영혼의 쌍둥이인가 싶을 정도로요. 양식보다 한식을 더 좋아하는 식성도 그랬고 축구뿐만 아니라 야구, 농구, 배구까지 둘 다 구기 종목 스포츠 광인 점도 그랬어요. 감명받았다는 인생 영화도 비슷한 장르였고 서로가 좋아하는 책 구절마저도 똑같았죠. 모처럼 쉬는 날이면 사람이 복잡거리는 시내보다는 한적한 외곽 카페를 찾아 커피를 마시면서 멍하니 하늘을 보는 시간을 즐기는 취향도 좋았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다툴 일이 잘 없는 커플이었어요. 사실 다툴 시간도 없었지만요. 그렇게 한 해, 2해 우리의 시간은 잘만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만난 지 어느덧 6주년이 되었을 때 남자친구와 저는 싱가포르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대학 시절 친한 고등학교 친구들과 함께 왔던 게 저의 첫 방문이었는데 그때는 일정상 짧게 들러야 해서 늘 아쉬워했었거든요. 이렇게 여유롭게 다시 오게 된 게 꿈만 같았죠. 낮에는 도시 이곳저곳을 구경하다 석양이 지는 저녁에 해변을 바라보는 술집에 나란히 앉아 파도 소리를 듣고 있을 때였습니다. 너도 알다시피 나 곧 펠로우드 끝나잖아. 이제 나가서 개원하면 앞으로 한동안은 더 바빠질 것 같아서. 화장실을 다녀온 남자친구의 손에는 다이아 반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것도
언젠가 제가 스치듯 예쁘다고 말했었던 브랜드의 반지였죠. 그래서 말인데, 우리 결혼하자, 다나야. 6년간의 연애 동안 남자친구와 저에게도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 사람은 레지던트 수련을 마치고 전남의 한 섬에서 3년간의 군의관 생활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자교 병원에서 다시 펠로우 근무를 시작했고요. 저는 공무원 생활을 여전히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근무지가 구청에서 시청으로 바뀐 게 달라진 점이었죠. 6년이면 이제 누가 봐도 장기 연애라고 할 수 있는 커플이었죠. 오래 만났지만 저희는 그 흔한 권태기 한 번 없었고 아직도 만나기만 하면 헤어질 때 발길이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애틋하기도 했고요. 보통 이 정도면 연애의 다음 단계인 결혼으로 넘어가기 마련이잖아요. 사실 그동안 저희에게도 여러 차례 결혼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보통 의사들은 군의관 시절에 시간적 여유가 많아 그때 결혼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저 역시도 남자친구에게서 결혼 얘기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장난처럼 시작했고 나중에는 꽤나 진지하게 말을 꺼내기도 했고요. 하지만 결론적으로 저희는 아직까지 결혼을 하지 않았죠. 그건 제 망설임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바로 남자친구의 가족 때문이었고요. 아직 남자친구의 어머니를 단 한 번도 만난 적은 없었지만 그동안 그의 입에서 전해들은 어머니의 이야기는 제가 이 결혼을 망설이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대체 무슨 이야기였냐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고향 친구들은 잘 안 만나? 그러고 보니 대학 친구들 얘기만 들어본 것 같네? 나 고향에 잘 안 내려가기도 하고 사실 우리 어머니 때문에 그래. 어머님이 왜? 우리 어머니가 고향 친구들이랑 노는 걸 되게 싫어하셔. 솔직히 시골 애들이랑 이제 급도 달라졌고 대화 수준도 안 통하는데 뭐하러 어울리냐고. 진짜? 진짜 그 이유 때문이야? 자기도 웃기지. 나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했는데 옛날 분이시니까 아무래도 그런 편견이 있으셔. 도시 살면 이제 도시 애들이랑 놀아라 뭐 이런 거 있잖아. 제 남자친구는 시골 깡촌 출신의 소위 계룡남이었어요. 얼마나 시골이었냐고 하면 어릴 때 학원 한 번 다닌 적 없는 건 당연하고 하다못해 학교를 가려고 해도 산 건너 물 건너 옆 동네까지 아버지가 경운기를 몰고 태워주셔야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 시골에서 전무후무하게 의대를 합격했으니 축하 플랜카드를 1년 동안이나 걸어두었다는 게 이상하지 않을 정도였죠. 남자친구의 아버지는 거기서 농사를 지으셨고 어머니는 이 동네 저 동네 뭘 팔러 다니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어보면 솔직히 다단계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도 자식 키워서 의대 뒷바라지까지 하셨으니 고생이 많으셨겠다고만 생각했죠. 하지만 저 말을 듣고서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끼리끼리 논다는 말이 있다지만 친구들이 잘못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단순히 급이 달라졌다고 어릴 때 친구들을 만나지 말라고 한다니요. 그것도 어머니가 자식에게 그런 말을 했다는 게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서로 아무것도 가진 것 없던 어린 시절 친구가 오히려 평생 가는 순수한 친구라고 강조하셨었거든요. 뭐 생각의 차이라고 한다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요. 이상한 점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누님이랑 결혼하신다는 분은 어떤 분이야? 체인 음식점 여러 개 가지고 있는 사장님이셔. 매형 돈 되게 잘 벌어. 아마 어지간한 의사보다도 더 잘 버실걸? 정말? 대단하시네. 두 분 어떻게 만나셨대? 소개? 아니, 우리 어머니가 마음에 든다고 주선하셨어. 돈도 많고 잘 산다고. 근데 나이가 조금 많아.
누나랑 19살 차이 나거든. 뭐? 19살 차이라고? 남자친구에게는 3살 많은 누나가 한 명 있었습니다. 결혼 이야기가 오가는 남자친구가 있다길래 저는 단순히 호기심으로 어떤 사람인지 물어봤죠. 그런데 세상에 19살이나 많은 사람을 그것도 어머니가 소개해 주셨다는 겁니다. 보통은 딸 자식이 거의 20살 가까이 차이 나는 사람을 만난다고 하면 부모로서 뜯어말라야 정상이 아닌가요? 솔직히 누나도 처음에는 좀 싫다고 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본인이 더 좋아해. 매영이 누나한테 엄청 잘하거든. 하루가 멀다고 백화점 가서 명품백 사주고 난리도 아니더라고. 결혼하면 누나 지금 하는 일도 관두고 집에서 놀면서 취미생활이나 하고 지내래. 봐, 지금도 누나한테 사진 온다. 마침 누님에게서 메시지가 왔다며 제게 보여준 사진 속에서 남자친구의 누나는 아버지 뻘, 정말 좋게 쳐줘야 삼촌 뻘인 아저씨와 팔짱을 끼고 오늘 쇼핑했다는 명품 가방을 흔들며 웃고 있었습니다. 아, 정말 그때 충격이란. 자기는 어떻게 생각해? 뭘 어떻게 생각해? 나도 처음엔 이건 아니라고 어머니랑 누나랑 말렸는데 뭐 본인이 좋다는데 당사자도 아니고 내가 어쩌겠어. 그저 잘 살길 바랄 뿐이지. 우리 집이 가난하다 보니까 누나가 어릴 때 고생을 많이 한 데다 못 해본 것도 많거든. 그런 게 좀 맺혔나 봐. 기왕이면 여유로운 사람을 만나서 누릴 거 누리면서 고생하지 않고 살길 바라는 게 부모 마음이긴 하잖아요. 당사자가 좋다고 하니 결혼에 더 말을 얹을 수 없는 거야 남자친구의 말이 맞기는 한데 말할 수 없는 찝찝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나이 차이가 저렇게까지 나는 경우는 연예인들 결혼해서나 봤지 보통 결혼식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채 망설임에 방점을 찍은 사건은 또 있었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결혼한다고 하면 양가 부모님께서 좋아하실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남자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일단 우리 어머니가 원하는 며느리상은 확고해. 며느리상? 그게 뭔데? 며느리 될 사람 친정에 돈이 많아서 나 병원을 차려주든지 아니면 아파트를 한 채 해오는 거. 그것도 아니면 여자 직업이 의사 변호사처럼 전문직이거나 했으면 좋겠다고 하셨어. 이 대화를 나눈 게 우리가 사귄 지 3년 차가 됐을 때쯤이었어요. 그걸 듣는데 좀 어이가 없더라고요. 이 정도로 구체적인 조건이 있으면 애초에 처음 사귈 때부터 얘기를 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남자친구에게 물었죠. 그러면 자기 어머니는 나를 싫어하시겠는데? 당연히 자기 마음에야 안 들어 하시겠지만 상관없어. 그건 순전히 어머니 바람일 뿐이고 난 의사랑 결혼하는데 키 몇 개를 가져와야 하니 이런 얘기 헛소리라고 생각해. 내가 어디 팔려갈 생각도 없고 어머니도 결국 결혼은 내 결정이니까 내 의견에 따라주실 거라고 믿어. 나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 나중에 그런 이유로 반대하실 거라면 결혼하기까지도 얼마나 힘들지 뻔히 보이는데 그럴 거면 우리 지금 헤어지는 게 맞지 않아? 무슨 소리야? 너랑 나랑 지금까지 아무 문제도 없었는데 고작 우리 어머니 이상형 때문에 헤어진다는 게 말이나 돼? 이런 얘기 내가 괜히 했나 보다. 말했듯이 내가 사랑하는 건 너고 결혼할 때는 무조건 내 의견 따라주실 거니까 그런 걱정 하나도 할 필요 없어. 나만 믿어. 이럴 거면 헤어지자는 저의 말에 남자친구는 펄쩍 뛰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정색을 하더라고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하니 요즘 세상에 부모가 반대한다고 헤어지는 커플도 잘 없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는 마음 한구석에 밀려오는 불안감을 떨칠 수가 없었죠. 지금까지 들은 이야기 중 평범해 보이는 것이 하나도 없기도 했고요. 거기다 말은 헤어지자고 하기는 했지만 저도 남자친구를 좋아하고 있었으니
아직 닥치지도 않은 일로 당장 헤어지고 싶지는 않기도 했습니다. 조금 더 만나다 보면 우리가 다른 이유로 싸워서 헤어지게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단순히 상대방 어머니가 원하는 조건이 아니라는 이유로 만나보지도 않고 헤어진다는 게 제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의 이별을 당분간 유예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저도 어느 정도는 마음의 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죠. 혹시 모를 끝이라는 걸 조금쯤은 상상하면서요. 그래서 사실 남자친구와의 결혼에 대한 마음은 그 사람에게는 말하지 않았지만 지난 6년간 많이 내려놓은 상태였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마음을 내려놓자 오히려 고민은 사라지더라고요. 그게 이 사람과 남들이 흔히 한다는 다툼 없이도 오랜 기간 만날 수 있었던 원동력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남자친구가 여행지에서 프로포즈를 하던 그 순간 저는 양가 감정이 떠올랐습니다. 가장 먼저 찾아온 감정은 물론 기쁨과 반가움이었죠. 하지만 기쁨도 잠시, 곧장 뒤이어 오래전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던 두려움이 떠올랐습니다. 우리의 앞날에 뭔가 큰 폭풍이 몰아칠 것만 같다는 두려움이요. 한편으로는 그동안 할 수 있는 최대한 오래 미뤄왔던 이 연애의 결말을 드디어 알 수 있겠구나 싶은 기분이 들었죠. 언제까지나 영원히 피할 수는 없었을 테니까요. 제 얼굴에 떠오른 망설임을 읽었는지 남자친구는 저를 꼭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나 자기가 뭘 걱정하는지 알고 있어. 그런데 결혼을 망설이는 이유가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면 나랑 결혼하자. 나 지금까지 자기 걱정시킬 만한 일 한 적 한 번도 없잖아. 이번에도 나 믿어줘. 절대로 자기 실망 안 시킬 거야. 많이 고민한 끝에 결국 저는 이 사람의 말대로 끝까지 한번 가보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보지도 않고 걱정만으로 지레 포기한다면 결과가 어떻게 되었든 나중에 후회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결혼을 승낙하고 싱가포르에서 한국으로 돌아온 뒤부터 저희는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양가 부모님께 이 사실을 먼저 알린 것이 첫 번째였습니다. 나는 솔직히 우리 다나가 결혼한다고 하니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싶더라고. 저 녀석이 영영 결혼할 생각이 없나 보다 했거든. 우리 딸 데려갈 생각해줘서 자네한테 너무 고맙네. 아유, 그런데 이렇게 훤칠하니 잘생기고 듬직한 예비사위를 데려와서 결혼하겠다고 하니 우리가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아닙니다. 제가 다나한테 많이 부족합니다. 앞으로 살면서 이 마음 잊지 않고 다나 꼭 행복하게 해줄 생각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물론 엄청나게 기뻐하셨어요. 오랜 남자친구가 있다는 사실만 알았지 제가 뭐 하는 사람인지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기본적인 정보조차 말씀드린 적이 없었거든요. 당연히 헤어졌는지 만나고 있는지 정도만 눈치로 알고 계실 뿐이었죠. 하도 결혼한다는 소식이 없으니 부모님은 딸이 그저 연애만 하면서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런 딸이 결혼할 남자를 소개시키겠다고 했으니 얼마나 기분이 좋으셨겠어요? 오죽했으면 저희 어머니는 너무 신나서 남자친구를 인사시켜드리겠다고 말씀드린 그날부터 밤잠도 설치시더라고요. 아버지는 예비사위가 퍽이나 마음에 드셨는지 한동안 끊었던 술까지 꺼내오시면서 남자친구와 새벽까지 술잔을 주거니 받거니 하셨고요. 그렇게 저희 부모님과 만난 이후 일단 큰 산 하나를 넘겼다는 생각에 다행스러웠죠. 그리고 그 다음 산을 오를 차례가 되었습니다. 저희는 첫 만남이니 부담스럽지 않게 밖에서 식사를 하면서 첫인사를 드리기로 했어요. 주말에 날을 잡아 예비 시댁이 있는 곳 근처로 내려갔죠. 예비 시아버지는 몸이 많이 불편하셔서
요양병원에 모신 상태라 그날은 뵐 수 없었고요. 안녕하세요. 윤다나라고 합니다. 우리 아들한테 얘기는 들었어요. 공무원이라면서요? 네, 시청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월급 얼마 되지도 않던데 아가씨가 고생이 많겠어요. 뉴스 보니까 요즘 공무원들 악성 민원인이니 뭐니 하면서 난리도 아닌 것 같던데. 어머니는 무슨 만나자마자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다나가 일하는 데는 민원인 만날 일도 잘 없어서 괜찮아요. 인사를 드리자마자 예비 시어머니가 대뜸 제 월급 얘기를 꺼내시는데 솔직히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공무원 월급이 박봉인 것도 사실이고 업무 환경이 비교적 고된 것도 사실이기에 어른들이 보기에 충분히 걱정스러우실 수 있다 싶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자주 하시는 말씀이기는 했으니까요. 아유, 그렇다면 다행이기는 하다만. 그래, 결혼하고도 일은 계속할 생각이에요? 네, 저는 일하는 데서 보람도 느끼고 있고 지금 직장에서도 만족하고 있어서 오빠랑 결혼 후에도 일은 계속할 생각입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아마 정년까지 다닐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요즘 맞벌이 안 하면 아무리 전문직이라도 힘든 세상이니까 그건 좋은 생각이네요. 그리고 여자도 집에서 가만히 앉아서 남편이 주는 월급만 받아다 쓰면 나중에는 형제 개념도 없어진다니까. 남편이 얼마나 힘들게 돈 버는지 알아야 아껴 쓸 줄도 알고 남편 위할 줄도 알지. 예비 시어머니의 말씀을 계속 듣고 있자니 지금이 21세기인지 조선시대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요즘에도 이런 말씀을 하는 시어머니가 있다고? 싶은 기분이었죠. 아무래도 시골분이신데다 연세도 있으시니 요즘 정서와는 다른 걸 감안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 자리를 나오긴 했지만 면전에서 직접 이런 얘기를 들으니 정신이 혼미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두 사람 신혼집은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신혼집은 일단 오빠랑 저랑 대출받아서 작은 아파트 전세에서 시작하려고요. 아니, 무슨 아파트를... 어머니, 그런 얘기는 저랑 있을 때 둘이서 하시고요. 오늘은 그냥 다나 얼굴이나 보여드리고 온 거예요. 예비 시어머니가 신혼집 얘기를 꺼내시자 남자친구가 얼른 말을 돌리더라고요. 저는 신혼집 얘기를 남자친구도 아니고 저에게 물으시는 게 조금 당황스러웠고요. 예비 시어머니는 더 이상 그 얘기를 언급하지는 않으셨는데 내내 탐탁치 않은 얼굴이셨습니다. 그 밖에도 몇 가지 질문을 더 하시기는 했는데 신혼집 얘기의 찝찝함이 너무 커서 다른 건 사실 귀에 잘 들리지 않았죠.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제가 남자친구에게 물었죠. 자기, 어머님이 신혼집 얘기하시는 거 무슨 뜻이야? 아까 내가 한 대답이 마음에 안 드시는 것 같던데? 아니야. 우리 어머니 얘기 신경 쓸 거 없어. 그냥 어떻게 할 건지 물어보신 거야. 그래? 그런 거면 자기가 어머니께 잘 말씀드려. 나중에 오해 생길 수도 있잖아. 알았어. 걱정 마. 우리 어머니도 쓸데없는 걱정이 많으셔서 그래. 제 걱정에도 남자친구는 정말 별일 아니라는 듯 대수롭지 않게 신경 쓰지 말라는 말을 했습니다. 지방도 아니고 서울이니 아무리 구축 아파트 전세를 간다고 해도 육체력은 가뿐하게 넘었습니다. 그동안 의대학비를 대주신 것도 그렇고 그렇다고 집을 해주실 정도로 시부모님이 넉넉한 형편도 아니시니 저희는 양가 부모님 도움 없이 저희끼리 신혼집을 해결하기로 결정한 상태였거든요. 남자친구도 전문직 대출이 저렴하게 나오는 데다 저도 공무원이라 대출받는 건 남들보다 여건이 좋은 편이었죠. 앞으로 영영 힘들 것도 아니고 처음에 조금만 고생하면 둘 다 돈을 벌고 있으니 언젠가는 좋은 아파트를 살 수도 있을 거고요. 어쨌든 그날의 일은 해프닝처럼 그렇게 지나가는 듯 했습니다. 요즘 결혼식장 잡기가 워낙 힘들어서 사람들이 다들 원하는 곳은 1년 전에 예약해도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양가 부모님의 양해를 얻어
상견례보다 결혼식장을 먼저 잡았습니다. 외동을 투어가 끝나니 스드메 예약이니 신혼여행지 선정이니 결정해야 할 것들이 끝도 없이 계속되더라고요. 일을 하면서 퇴근 후에 틈틈이 결혼식 준비를 하느라 몸이 10개라도 부족할 지경이었죠. 그리고 막상 결혼을 한다고 생각하니 친정 부모님이 부쩍 그리워지기도 했고요. 결혼한다고 앞으로 보지 않을 것도 아닌데 이런저런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렇게 정신없이 결혼 준비를 하는 와중에 상견례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어디가 좋을지 의논한 끝에 예비 시어머니가 서울로 올라오시기로 해서 저희가 한정식집을 예약했고요. 상견례로 유명한 곳이다 보니 주말이 되니 일반 손님보다 상견례 손님이 더 많았습니다. 전광판에 예비 부부 이름까지 같이 띄우는 곳이었는데 그걸 보니 진짜 결혼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죠. 저희가 먼저 안내받은 룸에 앉아서 기다렸는데 얼마 후에 친정 부모님이 오셨고 곧이어 예비 시어머니와 예비 시누이가 도착했습니다. 음식이 세팅되는 걸 잠깐 기다리는 사이 반갑지만 조금 어색하게 첫 인사를 나누고 다소 긴장되는 분위기 속에서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드님을 정말 잘 키우신 것 같습니다. 어찌나 예의도 바르고 성격도 좋은지 정말이지 요즘 청년 같지가 않더라고요. 아유, 우리 지승이가 사실 뭐 하나 빠지는 데는 없습니다. 어릴 적부터 워낙 부모 공경할 줄도 알고 그저 애가 착해 빠져서 저희는 그게 걱정이었죠. 그러게요. 거기다 공부까지 잘하고 직업도 번듯하니 이렇게 든든한 아드님 두셔서 정말 흐뭇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 칭찬에 예비 시어머니는 아주 입이 귀에 걸리시더라고요. 침까지 튀겨가며 아들 자랑을 하시는데 솔직히 저도 좀 웃음이 날 정도였죠. 예전부터 느꼈지만 어쨌든 아들 사랑이 지극하신 분이셨어요. 저희 다나가 할 줄 아는 것도 많이 없고 해서 걱정이 많은데 아무쪼록 시댁에서 예쁘게 잘 봐주시길 바래요.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시집 오면 이제 우리 집 딸이나 마찬가지죠. 집집마다 가풍이 다 다른데 다나가 시집 와서 배워야 할 것들은 제가 잘 가르치겠습니다. 사실 저도 저희 부모님도 살면서 평생 상견례를 해본 적이 없으니 이런 분위기가 맞는 건지는 확신할 수 없었지만 다만 대화의 흐름이 조금 특이하다는 건 느꼈죠. 보통 이쪽에서 상대방 자식을 칭찬하면 저쪽에서는 자기 자식이 부족하다는 점을 겸손하게 말하는 게 상식적인 범주의 대화 흐름 아닌가요? 그런데 저희 쪽에서는 일방적으로 칭찬과 겸양의 말을 건네고 저쪽에서는 당연하다는 듯 받아들이고 계셨죠. 그런 걸 저만 느낀 게 아닌지 저희 아버지가 조금 어색하게 헛기침을 하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는 조금 떨떠름한 얼굴로 저와 아버지를 번갈아 보고 계셨고요. 저희 신랑이 될 남자친구도 그 와중에 끼어들 타이밍을 찾지 못해 조금 난처한 얼굴이었고요. 이 상황에 아무렇지도 않은 건 예비 시어머니 뿐이었나 봅니다. 다음 코스 요리가 나오는 동안 갑자기 가방에서 뭔가를 빼곡히 적은 쪽지를 꺼내시더라고요. 자연스럽게 그 방 안에 있던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었죠. 이게 뭔가요, 사부인? 혼수 목록을 제가 좀 적어왔어요. 다 마련하시려면 사돈댁에서도 시간이 걸릴 테니 이 자리에서 미리 알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혼수 목록이라고 하셨어요? 네. 솔직히 저희는 예물예단 이런 것도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애들 말로는 요즘은 그런 걸 생략하는 추세라고 하더라고요. 마음에는 안 들지만 둘이서 그렇게 해도 좋다고 하니 제가 뭐 더 어떻게 하겠어요. 거기다 신혼집도 오래된 아파트 전세로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혼수 목록을 보는데 끝이 없더라고요.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브랜드부터 시작해서 가격까지요. 제일 윗줄에 있던 냉장고 후보군만 살펴봤는데 크기에 도어 디자인까지 모델명으로 세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솔직히 의사 사위 없는데
아무리 친정이 어려워도 아파트 정도는 해올 줄 알았습니다. 아파트를 사오는 것도 아니고 전세로 하면서 그것도 모자라서 대출을 낀다니. 참. 그래도 어쩌겠어요. 저 미련하게 착하기만 한 놈이 그런 거 하나도 없이 무조건 다나랑 결혼하겠다고 하니까 더 말릴 수도 없고요. 예비 시어머니의 말은 끝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싶더라고요. 그냥 순간 이 상황이 기가 막혀서 예비 시어머니를 쳐다보고만 있었죠. 저희 부모님도 어이가 없으셨는지 입을 굳게 다무셨고 그렇게 룸 안에는 짧은 정막이 흘렀습니다. 잠시 후에 저희 아버지가 먼저 운을 떼셨어요. 사부인, 저희가 듣기로 애들은 신혼집이며 가구 가전 모두 둘이서 알아서 해결하겠다고 하던데 이렇게 목록까지 따로 정해주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들었는데 제 생각은 다릅니다. 애들이 뭘 알겠어요. 동네 마트에서 자취방에서도 안 쓸 가전들 몇 개 보다가 가져오겠죠. 솔직히 신혼집도 안 해오는데 혼수로 이 정도는 해와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지승이랑 제일 친한 대학 동기는 장가갈 때 친정에서 병원까지 차려줬다고 했어요. 저희가 거기까지는 바라지도 않아요. 여기 있는 거 다 합쳐봐야 5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요즘 세상에 의사 사위 보는 게 쉬운 줄 아셨어요? 사돈댁에 부담스러운 금액이실 줄 짐작은 합니다만 그래도 딸 자식한테 이 정도는 해서 시집 보내야 사돈댁도 마음이 편하시지 않겠어요? 거기까지 듣는데 도저히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특히나 이 자리에서 딸 자식 잘 키우신 저희 부모님이 저런 헛소리를 듣게 한 제가 스스로 원망스러워서요. 더 어이가 없는 건 그때까지도 본인 어머니를 말릴 생각도 않고 조개처럼 입을 다문 채 묵묵히 듣고만 있는 남자친구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지금 이 판이 시댁에서는 암묵적으로 합의된 사안이겠구나 싶더라고요. 정신이 번쩍 들었죠. 저는 저희 어머니 손에서 혼수 목록이 적힌 쪽지를 뺏어서 예비 시어머니의 눈앞에 다시 내던졌습니다. 됐습니다. 저 이 혼수 할 생각 없고 이 결혼은 더더욱 해야 할 필요를 못 느끼겠네요. 그냥 그만 접으시죠. 다나야, 왜 그래? 왜 그래? 내가 지금 왜 이러는지 몰라서 하는 말이야? 귀가 있으면 들었을 거 아니야. 혼수 5억이 가당키나 해? 아니, 우리 어머니 말씀은 말하자면 그렇다는 거지. 이걸 꼭 다 하라는 게 아니고 뭘 말하자면 그래? 의사사위 보려면 이 정도는 꼭 해야 한다고 당신 어머님이 지금 몇 번을 말씀하시는데? 됐고, 그냥 우리 결혼 없던 일로 하자. 제발, 왜 그래 정말. 흥분 좀 가라앉히고 말해. 나중에 후회할 소리 하지 말고. 후회 같은 소리 하네. 내가 이 자리에 부모님을 모시고 나왔다는 사실이 지금 후회스러워서 미칠 지경이야. 어머니 아버지 죄송해요. 저희 그냥 가요. 어머. 얘, 지금 어른들 다 있는데 어디서 버릇 없이 이렇게 일어나? 너 우리 아들이랑 결혼 안 할 거니? 예비 시어머니는 제게 삿대질을 하면서 개거품을 무시더라고요. 정작 본인이 한 말은 기억도 안 나는지 제가 한 말만 꼬투리를 잡고 늘어지면서요. 그때까지 잠자코 계시던 저희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다나가 이렇게 싫다고 하니 이 결혼은 없던 일로 하시죠. 그런데 가기 전에 이 말씀은 드려야 할 것 같네요. 시댁이 어렵다고 해서 저희도 병원 정도는 차려주려고 생각했는데 아쉽네요. 병원이요? 예비사위가 펠로우 마치면 개원하고 싶어 한다길래 대충 얼마쯤 드는지도 다 알아보고 병원 자리 알아보라고 다나한테 돈까지 벌써 줬는데 아직 그 얘기는 못 들은 모양이네? 아니, 어떻게 너 그런 얘기 없었잖니? 순간 예비 시어머니와 예비 시누이 그리고 남자친구 모두의 동공이 흔들리는 걸 목격했습니다. 이 뜻밖의 얘기에 남자친구는 기절할 것처럼 놀라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고요.
저희 어머니는 거기다 한마디 덧붙이셨죠. 그리고 착각하지 마세요. 모자란 우리 딸이 대단한 의사 사위한테 시집 간다고 해서 잘 봐달라고 병원까지 해가는 거 아니고 귀한 우리 딸이랑 서로 존중하면서 행복하게 잘 살라는 의미에서 선물로 주는 거였으니까. 아니, 사부인, 그런 일이 있었으면 진작 얘기를 해주셨으면 좀 좋아요. 그러면 이렇게 서로 오해해서 얼굴 붉히는 일은 없었을 거 아니에요. 자리에 앉아서 다시 차근차근 얘기 좀 나누시죠. 아니요. 오해든 뭐든 이제는 저희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이런 집안에는 의사 사위 한 트럭이 온들 우리 딸 못 보내겠네요. 그 말을 끝으로 저희 집 식구들이 전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는 잠시만 얘기 좀 하자며 제 팔목을 붙드는 남자친구의 손을 뿌리쳤고요. 그러자 예비 시어머니는 낯빛을 싹 바꾸고는 나가는 우리 등 뒤에 대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됐네, 됐어. 그깟 병원 그 형편에 해봤자 몇 푼이었겠어. 거지 같은 동네 다 허물어져가는 빌딩 월세로 빌리는 수준이었겠지. 우리도 됐네요. 의사 아들 제발 장가만 보내달라고 강남에서 빌딩 싸들고 오겠다는 혼처도 천지야. 그렇게 저희는 상견례 자리에서 파혼했습니다. 몇 번을 저를 찾아오던 남자친구 놈도 일주일쯤 지나자 포기했는지 더는 연락이 없더라고요. 저는 더 이상은 그 결혼에 미련이 없었습니다. 다만 이런 일을 겪게 해드려 저희 부모님께 너무 죄스러웠죠. 사실 상견례 자리에서 저희 어머니가 하신 말씀은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병원 자리 알아보라고 돈을 주셨다는 거예요. 일단 선금으로 15억 정도 먼저 주셨고 그 뒤로 더 들어가는 돈은 상세 내역과 금액을 적어서 부모님께 드리면 해결해 주시겠다는 말씀도 함께요. 사실 6년의 연애 기간 동안 남자친구가 모르는 사실이 있었는데 그건 저희 아버지가 대기업 임원 퇴직을 하셨고 할아버지로부터 받은 빌딩이 강남에 세 채가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연애 초반에 부모님 직업을 묻길래 그때는 단순히 아빠가 회사를 다니자 정년 퇴직을 하셨다고 어머니는 가정주부시라고만 말했죠. 그 후로는 묻지 않길래 굳이 오해를 정정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고요. 물론 결혼 후에는 얘기할 생각이었지만 그래서 시댁에서도 저희 집이 넉넉하지 못한 형편에서 제가 어렵게 자란 걸로 지레짐작하고 계셨던 모양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무력이 없는 편인데다 평소 씀씀이도 크지 않아서 제 소비 패턴이나 평소에 생활하는 모습으로는 남자친구도 저희 집 수준을 가늠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그럼에도 저와 결혼하겠다고 했던 모습에는 물론 어느 정도의 순수한 진심도 있었겠죠. 그 마음을 알아서 저 역시도 부모님께 부탁드려 결혼할 때 금전적으로 조금 도와주실 수 있냐고 여쭤봤던 거고요. 학비도 생활비도 제 손으로 해결했던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부탁드린 거였죠. 부모님은 제 예상보다 훨씬 더 흔쾌히 수락을 하셨어요. 솔직히 부모님이 넉넉하긴 하셔도 그건 제 돈이 아니고 거기다 병원까지 차려주실 거라고는 짐작도 못했거든요. 하지만 그 돈을 선뜻 내주시면서 다만 사람 일이라는 건 어떻게 될지 모르니 적어도 상견례가 끝나기 전까지는 이 얘기는 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하셨어요. 천만다행이었죠. 그 말을 들은 덕분에 시댁 식구와 남자친구의 실체를 알게 되었으니까요. 만약 처음부터 병원을 해준다고 했으면 이 결혼은 지금쯤 무사히 끝나고 저는 그 지옥 불구덩이 속으로 걸어 들어갔겠죠. 얼마 뒤에 그 인간이 다른 여자와 결혼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무슨 결혼을 어떻게 한 건지는 몰라도 이렇게 빨리 다른 사람과 또 다른 결혼을 했다는 소식에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이 더욱 확실해졌죠. 저는 그날 그간의 애정을 일말의 미련조차 남기지 않고 털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결혼한 지 채 4달도 지나지 않아 그 인간이 다시 저를 찾아왔다는 겁니다. 다나야, 미안해. 내가 진짜 미쳤었나 봐. 뭐야?
네가 여긴 왜 왔어? 나 이제 정신 차렸어, 진짜야. 내가 그때 머리가 잠깐 어떻게 됐었나 봐. 다 우리 어머니 탓이야. 어머니가 하도 옆에서 닥달하셔서 나도 모르게 잠깐 정신이 나갔었어. 저랑 헤어진 후에 전 시댁 식구는 이를 갈고 새로운 온처를 찾았다고 합니다. 나름 그래도 멀쩡한 외모에 번듯한 직장 가진 사람이니 천짜리 알아보는 것쯤이야 어렵지 않았었겠죠. 욕심만 부리지 않았다면 아마 꽤 괜찮은 여자와 결혼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집의 문제는 바로 욕심에 있었죠. 전 시댁에서 고르고 고른 결혼 상대는 병원을 차려주겠다고 한 사업가 집안의 외동딸이었다고 합니다. 저한테 보여줘야겠다는 생각에 마음이 급한 나머지 잘 알아보지도 않고 생각보다 더 빠르게 결혼을 진행시켰고요. 그런데 그 여자 집안이 사기꾼 집안이었던 겁니다. 오히려 병원을 차려주겠다고 해놓고서 시댁에서 돈을 뜯어갔다고 합니다. 어떻게 거기 속을 수 있었냐 싶으시겠죠? 그런데 푼돈을 걸어놓고 안심시킨 뒤 계약금이니 명의 변경 문제를 내세워서 일단 시댁에서 잠시 돈을 빌리는 식으로 해서 그 돈을 중간에 가로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집 식구 모두 하루아침에 잠적한 상태라고요. 와이프를 아무리 닥달해봐도 본인도 모르는 일이라며 눈물바람이었다고 했고요. 생각해보니 내가 진짜 죽일 놈이더라. 미안해. 나만 믿으라고 큰소리 쳐놓고 자기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였는데 나 그 여자랑 이혼할 거야. 나 자기랑 다시 시작하고 싶어. 자기도 내 마음 알잖아. 어? 우리 어머니도 당신이 너무하신 것 같대. 사돈 댁에도 너무 미안하다고 하셨어. 진짜야. 너랑 너네 어머니가 무슨 생각을 하든 나는 관심 없으니까 이렇게 이야기 전할 필요 없어. 이혼을 하든 말든 당연히 내 할 바 아니고. 하지만 궁지에 몰린 인간의 집착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잘못된 선택으로 한순간에 병원과 부잣집 사돈댁이 모두 날아갔다는 생각에 제정신이 아니었겠죠. 거기다 결혼 사기까지 당해 수억을 날린 상태였고요. 본전 생각도 간절했을 겁니다. 다음 날에는 그 인간의 어머니까지 찾아왔더라고요. 그것도 제 직장으로요. 울고불고 무릎을 꿇겠다느니 난리를 치는 두 사람을 황급히 직장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저기, 내가 미안했어요. 사실 나도 그날 상견례 이후로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내 마음은 전혀 그런 뜻이 아닌데 얘기하다 보니까 말이 좀 심하게 나온 거지. 그때 한 얘기들 절대 내 진심 아니에요? 아니요. 그때 하신 말씀이 모두 진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드렸던 말씀도 모두 진심이었고요. 결혼까지 가기 전에 서로 속 터놓고 진실된 얘기를 할 기회가 있어서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몰라요. 아이고, 아가씨 화 풀릴 때까지 내가 이렇게 무릎 꿇고 사과할게요. 우리 아들이랑 제발 다시 만나요. 기분 나빴던 거 나도 충분히 이해하는데 솔직히 어디 가서 의사 남편 만나기가 쉬운 건 아니잖아요. 섭섭했던 건 우리 지승이랑 사는 동안 평생 호강하면서 사는 걸로 사과받으면 되지. 안 그래요? 이 마당에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셨더라고요. 저는 앞으로 한 번만 더 내 직장이나 내 집 앞에 찾아오면 경찰에 신고해버리겠다는 얘기로 두 사람과 작별을 했습니다. 돌아서는 제 등 뒤로 한동안 오래 예비 시어머니의 통곡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의사 아들 결혼으로 한몫 단단히 장사를 하려고 했다가 아들 인생까지 망치게 된 거죠. 도를 넘는 욕심은 반드시 화를 부른다는 교훈을 알게 되셨을까요? 저는 슬프게도 제 6년간의 시간을 통해 그 교훈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나마 다행이었죠. 하마터면 6년이 아니라 결혼해서 60년을 날릴 뻔했으니까요. 이 일이 있고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오히려 예전보다 더 즐겁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주셨던 돈은 다시 돌려드렸는데 다시 제게 더 보태주시며 앞으로 집을 사건 하고 싶은 일을 하건 제 마음 편하게 사는 데 쓰라고 하셨거든요. 그 돈은 일단 고스란히 통장에 넣어뒀습니다. 그리고 잔액을 볼 때마다
적어도 2번 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교훈을 떠올리고 있고요. 여기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